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쟁점인 재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생을 손해만 본 바보 김민석이라고 두둔했는데 국민의힘은 무자격 총리라고 일축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청문회 이틀째 주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두 번째 보충 질의를 앞두고 회의가 정회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청문회 원래대로면 5시부터 다시 개의해야 합니다. 야당 위원들이 아직 청문회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회의 속개가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를 남긴 바 있습니다. 이틀째 접어든 청문회 초장부터 여야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한마디로 무자격 총리라고 혹평했습니다. 오늘도 수입보다 많은 지출, 그러니까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여기에 더해 김 후보자가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비 등으로 받은 돈을 추징금으로 냈다면 이를 신고해 기록으로 남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낼 것은 이미 냈고 털릴 것도 다 털렸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 대부분은 검찰의 표적 사정에서 시작됐다고 받아치면서 자신이 마치 6억 원을 집에 쌓아놓은 것처럼 조작해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역공도 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보기는커녕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아온 바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인준까지 표결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송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큰 책임을 맡겨준 데 감사한다면서도 여야가 바뀌었어도 자신의 기준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건 역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한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농망법을 희망법으로 바꾸겠다며 새 정부 철학에 맞춰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송 장관 해명에도 회의장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임을 결정한 대통령 결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후 정책 과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장관이 풀어갈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과제와 입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저희들도 우리 장관님과 함께 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관님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농업의 미래를 망치려는 사람이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당에선 막말로 농업을 파탄시킨 송 장관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시 사퇴하라고 쏘아붙였는데 유임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고 있는 김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도 어제와 비슷하게 결정적 의혹 제기 없이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의혹을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후보자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해명했다며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투명한 재산 증식 의혹과 석사 학위 논란, 또 자녀 특혜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큰 결격 사유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으면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재 공석인 장관직도 채워나가는 등 내각 인선 마무리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유임 결정으로 여권에서도 논란이 일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인사를 철회할 기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 뒤 첫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이 대통령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는 건데요. 이번 유임 결정이 실용과 통합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를 찾아서 시민들과 토론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반 취임 뒤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주 시민, 전남도민 100여 명과 만났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소통 방식인 이른바 타운홀 미팅을 연 건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는 잘 안 됐는데 좀 난삽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함께 대화해보자는 취지에서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또 국가 균형 발전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놓고 이 대통령과 지역 군수, 주민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기재부, 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대통령실에 만들어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조만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보통 취임 뒤 100일이 되어서야 첫 기자회견을 열었던 과거 대통령들보다 빨리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이 역시 대국민 소통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발표한 국민 사서함을 통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형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엔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들과 만났는데 대통령실은 대선 기간 소록도를 다시 찾겠다고 했던 김혜경 여사의 약속을 지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난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추진과 관련해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가진 단계는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갈등이 있는 의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사회적 대화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당사자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오늘 서울 마포에 있는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북극 항로를 선점하기 위해 해수부를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올해 12월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전격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입니다.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도 진행됐는데 두 가지 사안의 결과가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예,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론 납니까? 네, 체포영장이 어제 오후 5시 50분에 청구됐으니까 이제 거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했던 윤 전 대통령의 첫 체포영장은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발부됐었는데요. 통상 절차대로라면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에 적시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이를 막도록 지시한 혐의와 대통령 경호처에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앞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다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는 취지인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하겠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위헌 특검이라고 반발할 거라는 판단에 향후 소환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강제 구인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은 조금 전 마쳤다고요? 네, 조금 전 오후 5시 반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신문이 휴정 시간에 포함하면 7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젯밤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소송 지연 목적이라면서 기각했는데요.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결정을 맹비난하며 기피 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재판부는 다시 기각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특히 특검 측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고성이 오가는가 하면 재판부와 특검 그리고 김 전 장관 측이 서로 동시에 말을 이어가는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오후 3시부터 재개된 신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 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례를 준비해온 PPT 자료로 비교하며 재판 지연은 이들이 한 거라고 강변하는 등 불법 재판이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신문이 끝났으니 재판부는 마지막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의 구속 시한이 오늘 24시에 끝나는 만큼 재판부가 그 전에 추가 구속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정에 풀려날 전망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아직 준비 중인 다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지병으로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여사도 윤 전 대통령처럼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준기 김건희 특검은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명현 최상병 특검도 출근길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떡할 거냐고 묻자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군사법원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사령관에게 보증금 납부나 보증보험 서류 제출, 주거지 이동 제한과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같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군 검찰의 협의에 따라 추가 기소됐고 군사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방화를 저지른 남성에게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흰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냅니다. 이리저리 휘발유를 쏟아내는 사이 승객들이 혼비백산 몸을 피합니다. 한 임신부는 벗겨진 신발을 두고 급히 옆 칸으로 벗어납니다. 그러는 사이 이 남성은 휘발유에 불을 댕깁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객실 전체로 번집니다. 3분 만에 매캐한 연기가 맨 앞 객차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밖으로 허둥지둥 줄지어 대피합니다. 지난달 31일 60대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검찰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당시 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0명 넘는 사람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방화범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술을 종합할 때 살인의 의도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낸 것은 테러에 준하는 살상 행위로 대피가 늦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피해 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내부 자재와 성숙한 시민 의식 덕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도 1인 기관사 제도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로 꼽았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통합 심리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원모 씨는 이분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모욕감을 느끼고 피해 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원 씨는 보험과 펀드를 해지해 받은 돈을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주유소에서 미리 휘발유를 구매했고 범행 전날에는 지하철 1, 2, 4호선을 타고 주요 역들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데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이유로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내장재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교체된 점을 꼽았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과 출퇴근길 경찰들이 노약자 대피를 돕고 소화기로 잠부를 진화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점도 언급했습니다. 기관사도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혼자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관리와 승객 문의 대응, 상황 보고 등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부모가 새벽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 초등학생 자매가 숨진 사고가 전기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 합동감식에서 해당 세대 거실에 컴퓨터 등이 연결된 콘센트 부위에서 불이 확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0분쯤 부산 계금동 아파트 4층 세대에서 난 화재로 유독가스를 마신 10살 언니가 숨졌고 7살 동생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 오전에 숨졌습니다. 숨진 자매 가운데 7살 동생은 부모 뜻에 따라 장기 기증이 결정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휴전 합의를 이행하면서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이 일단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주요 핵시설에 타격을 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 이 핵 협상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 종전이 이루어진 지 6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에도 어제 오전까지 연일 공습 경보가 울리고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다가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두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휴전이 발효되기 전 양측은 막판까지 공습을 주고받는 최종 군사작전을 펼쳐 양측에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란의 12시간 휴전에 이은 이스라엘의 12시간 휴전, 이 단계적 휴전이 시작된 뒤에도 양측은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의 휴전을 거듭 압박하고 특히 이스라엘에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큰 충돌 없이 휴전이 마무리되고 12일 동안 이어진 전쟁도 끝난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각자 이번 전쟁의 승리자라고 앞다퉈서 주장했는데 전쟁 이후 자국 내 여론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이동과 경제 활동 등 전시 제한 조치를 대부분 해제했고 공항 운영도 전면 재개했습니다.
갈등이 일단 봉합은 됐지만 이란 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승리를 선언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겠지만 정당한 권리는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당국도 핵시설의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은 채 핵활동을 복원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이란 의회 마즐리스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이란 원자력청은 핵시설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적 핵 프로그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 IAEA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미국과 협상을 벌였지만 우라늄 농축 중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지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핵 문제를 협상 테이블과 국제적 틀에서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협상에 복귀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한 미국의 폭격에 주요 핵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란의 협상력이 더욱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군사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파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면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는 정보당국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에 타기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공방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을 모두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 We basically have two countries that have been fighting so long and so hard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they're doing. Do you understand that? 비행기에 오른 뒤에는 SNS 글을 잇따라 올리며 휴전이 복원됐고 이제 서로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며 빠른 진정을 바랐습니다. Do you want to see regime change in Iran? No. If there was, there was. But no, I don't want it. I'd like to see everything calm down as quickly as possible. CNN은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이란 핵시설은 미군 공습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를 입수해 지하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저장고는 대부분 멀쩡하거나 부분적인 피해만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은 완전 제거된 게 아니라 몇 달 지연된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또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The press is very disrespectful. I saw CNN fake news going, well, maybe it wasn't a perfect hit, it was perfect. 국방부가 의회에 할 예정이었던 이란 공습 관련 기밀 브리핑이 갑자기 연기되면서 핵시설 파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 의회 마즐리스가 유엔 산하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타스님 통신 등 이란 매체가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란 원자력청은 핵시설 안전이 보장되고 평화적 핵 프로그램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까지 IAEA의 협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AEA에 대한 협력 중단은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당사국으로서 IAEA의 핵시설과 핵활동, 사찰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증가율이 3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달 혼인 건수는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4월 출생아 수가 2만 71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8.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5,739명으로 7.7% 증가해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4월에 0.79명으로 0.06명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의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아 비중은 62%로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월 혼인 건수는 18,921건으로 4.9% 증가했습니다. 4월 혼인 건수는 2019년 2만 26건 이후 4월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4월 사망자는 28,785명으로 225명, 0.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8,068명이 감소해 66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주영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금처럼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명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정책 간담회에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월간 19,000건 수준으로 유지되는 혼인이 보통 2년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요한 훈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 부진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맞바람도 크다며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개인 판매자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했는데 일부 모의 총포의 위력은 법적 허용치의 7배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권총을 쏘니 알루미늄 캔이 터지고 음료수가 뿜어져 나옵니다. 와인잔 역시 쉽게 깨지고 두꺼운 유리병도 두 번째 사극에 조각나버립니다.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이 총은 실제 총이 아닌 모의 총포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모의 총포를 판매한 A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개조된 모의 총포는 위력이 법적 허용치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니 무게가 꽤 무거워 장난감 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쏴보겠습니다. 소리와 반동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면 실제 총과 구별도 어렵습니다. 모의 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모의 총포는 소지 자체도 불법이지만 최근에 형법상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르면 총포화약법보다 더 강하게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2억여 원 상당의 모의 총포 820정을 압수한 뒤 정확한 범죄 수익과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슈플러스 전국 현안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 총평하신다면요?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이 인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또 정책, 또 비전, 그리고 각부를 통할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부수적으로 도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너무 도덕적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적 측면이 너무 소외됐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덕적 측면에 너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이 어머니의 빌라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뭐 부정축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 또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서 온 돈들도 대부분 다 세금이나 추징금 등 이런 거에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측면만 청문회 전부터 청문회 당일까지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정작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소멸되고 너무 발목 잡기, 트집 잡기로 보이는 그런 비치는 모습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더 오히려 좀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체로 아쉽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여야의 조작 공방이 또 청문회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목소리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네, 이렇게 청문회 현장 잠깐 보셨는데요. 강 대변인께서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까 이승은 변호사님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역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때도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씩 했었어요. 심지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MBC로 이번에 인사청문 위원들이 출장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3일을 말씀드렸지만 이틀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것은 미리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뭐 제출할 거 다 제출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난주에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 현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일요일까지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글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다른 의혹들도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와서도 갑작스럽게 뭐 장모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라거나 그동안에 없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료들은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요식행위로서 보는구나, 맹탕 청문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뭐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통상적인 액수에 불과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그리고 뭐 결혼 축의금, 빙부상 이런 거에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털릴 만큼 다 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6억을 모아서 집에 쟁여두고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격한 의미로 보면 조작인 거죠. 그리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부의금이 들어오면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쟁여놓고 쓴 것처럼. 근데 부의금 받아서 세금 내고 추징금 내면 잘한 거 아닌가요? 부의금 받아서 세금도 안 내고 추징금도 안 내는 것보다는 부의금 받아서 내고
또 축의금 받아서 내고 이런 출판 기념회 받아서 내고 이건 굉장히 어떤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이걸 소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십수년간 야인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상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다 생각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된 게 마치 6억을 쟁여놔서 부정부패의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재산이 어머니 빌라까지 해서 2억이잖아요. 그럼 본인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축제한 재산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막 부정축제한 사람 프레임을 거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더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재산이 70억 정도 되고 20세 아들은 7억이 되고 또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의혹을 상대방에게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의혹 투성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청문회를 한 것들이 국민의힘에는 큰 패착이었다 생각되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주진우 의원을 빼고 다른 분을 좀 청문위원으로 했더라면 조금 더 국민에게 조금 더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질문받고 의혹 제기를 당해야 될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뭐 김민석 후보도 더 잘했으면 좋았었겠지만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들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제2의 논두렁식의 사태다, 뭐 이런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고 민주당에서도 바보 김민석이다 하면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좀 빗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신에 맞는 것인지 노무현 김대중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오히려 상대방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들도 굉장히 많아요. 칭화대에 있어서의 학교를 다녔었던 것인가, 어떻게 다녔던 것인가, 그리고 논문 내에서 탈북자에 대해서 표현을 쓴 게 이게 적당한 표현이었던 것인가, 아들과 관련해서도 뭐 학비뿐만이 아니라 뭐 의원실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점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그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관련이 있었던 그 강 씨라는 사람과 지금까지도 모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번에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채를 알선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그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의 그 선대위에서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다. 말이죠. 그러면은 김민석이라는 어떤 유력 정치인과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막판에 이것을 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에서 처음에 증인 신청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대전 후보였었던 그 후보까지도 지금 이런 증인을 신청을 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이것을 어떤 정쟁화시키겠다는 이런 프레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진우 의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라든지 병역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뭐 사선 의원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르죠. 다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방향성이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칭화대 학위 문제도 아니 칭화대가 이 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뭐 비행기를 몇 번 탔냐, 몇 시에 탔냐, 뭐 체류 기간이 며칠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칭화대가 뭐 위조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분이 도덕성을 논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또 IMF보다 위기라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채무 상황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정책이나 비전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돈이 얼마냐, 뭐 외국에 몇 번 가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놓쳤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국가 채무 부채 같은 경우는 실은 최근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뭐 1,300조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GDP 대비 한 50%에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도덕성 논란에 너무 이제 여기에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깜빡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가 채무 비율을 모른다라는 것은 실상 국무총리로서는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현금성 살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소비 쿠폰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빚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49% 정도까지 되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빚이 그렇게 많지만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런 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지경인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계속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실력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낸 질문에 이런 엉뚱한 숫자를 대답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숫자만 틀린 게 아니라 실력도 없다는 걸 좀 입증했어야 되는데, 뭐 그 숫자 틀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력, 윤석열 정부 내각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국가가 지금 거의 폭망한 상태고요. 자꾸 현금성 살포라고 하시는데, 김문수 후보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추경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잖아요. 주가지수가 2,6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20일 만에 벌써 3,100포인트거든요.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추경덕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니까 대외 신인도도 높아지고 국내 국민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의 효과는 추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취임 4주차의 호남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오늘 간 거는 광주랑 무안이 그동안의 군공항 이전, 통합 이전 때문에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서 강한 지지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지역의 현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항이 이전이 되었을 때는 무안이 좀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주에서 1조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이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전남도에서 전라남도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에 김영록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TF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국토부도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 초반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청취도 하고 뭐 고마움에 대한 표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하는 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보다 좀 당겨서 30일 정도 기자회견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국민 사서한 방식으로 직접 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이냐 30일이냐 이 날짜도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국민 사서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공감이 가고 궁금해하는 것들,
그래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할 테니까 언제든지 사서함에 글을 남겨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들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뭐 이전하겠습니다. 근데 정권 말에 이전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이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속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를 회피할 수 없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국민 사서함도 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답변하면 공무원들은 또 바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어떤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정치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 브리핑 모습도 조금 달라졌죠. 쌍방향 생중계인데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걸 생중계로 또 볼 수 있고요.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 이런 기사도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방송 기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방송 기자분들은 원래 얼굴이 나오는데 팬 기자분들, 그러니까 종이 신문에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얼굴을 알고 계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향이 되었을 때 말하자면 정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좌표 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SNS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테러 같은 것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임된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늘은 농방법 표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또 듣고 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방법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는. 농방법이 그럼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예. 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이 농업계의 반발을 좀 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양곡법 개정에 대해서 농방법이다. 그럼 농민이 망하는 법이다. 뭐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뭐 이런 취지인데 좀 과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공관리법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또 바꾼다고라고 하는 것이고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사람을 써서 농방법 얘기를 한다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송미령 장관을 다시 신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잘못하면 말 바꾸기 하는 것이고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곡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그게 나라에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은 방식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곡법이 지금 쌀을 수매해줘서 쌀값을 올려서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혹시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시골에 가보면요 농민들이 70대 80대예요. 심지어 9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이 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값이 굉장히 치솟아 가지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을 지금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냐 이런 문제를 보지 마시고 좀 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농림부 장관이 잘 해법을 내놔야지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이 장관도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송 장관의 사과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 장관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이지 본인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 그리고
그리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지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탕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동안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을 유임을 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송미령 장관이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뭐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곡관리법의 일부 부분을 뭐 수정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사였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당황한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예. 내란 특검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출국 금지 조치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뭐 빠른 조치라고 평가를 받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빨랐어요. 저도 뭐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 조사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수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수사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본인만 수사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법불학이라고 해서 전혀 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애우를 두지 않겠다. 뭐 별도의 수사실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만약에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시 응하지 않으면 뭐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리고 이번 수사하고 나서 다음에 또 수사가 필요하면 또 부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선제압을 당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 못 받겠다라고 했습니다만 특검은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극적으로 먼저 출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검 수사는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됐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잖아요. 외환죄 수사를 상당하게 진척시킬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외환죄 수사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씨 이 세 분이 주로 어떤 주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론을 북한으로 보낸다거나 또 국지적 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한다거나 계엄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정치인들을 사살한다. 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좀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제 특검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거 받아들여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만 체포영장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경찰에서 수사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불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게 특검으로 넘어간 게 그저께였어요, 사건이. 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넘어갔는데 어제 특검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전의 수사 기록만으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검 자체의 수사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약간의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이게 법안으로 된 건데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만 특검을 추천을 하고 여당 출신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임명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 보면은 이 특검 법안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할 때도 불응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하게 또 어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측의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결과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이제 법률가시니까 여쭤보면은
체포영장 청구가 어제 오후 5시 50분이었으니까 만 하루가 지났고요. 참고로 첫 체포영장 공수처가 청구했던 거 그거는 한 30시간 정도 만에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오늘 저녁에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 수사가 치밀하게 잘 돼 있었다라고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위기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경호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포를 저지했던 부분 그리고 또 비아폰 등 증거인멸, 서버를 증거인멸시키게 했다는 부분인데 아마 박종근 전 경호처장도 있지만 특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진술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뭐 비아폰 서버가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게 비아폰이냐. 그리고 이거 삭제가 비아폰 서버가 삭제가 얼마 만에 되느냐. 한 달에 한 번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결국 그게 돌려치기 하면 삭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많이 확보를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 같아요. 이런 기선제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신이 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를 계속 기피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대응해 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번 갔다 나오셨잖아요, 감옥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좀 적극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중에도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도 이제 특검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조사 응하겠다 뭐 이런 기조긴 한데요. 소환 요구하면 수사 응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선 이전이었었거든요.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뤄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을 해 있지만 뭐 한 보름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뭐 시기 같은 것은 조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형태로 아마 소환 조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탠스가 약간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에서 만약에 부르게 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특검 법안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특검에서 요청한다면 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위헌적인 특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이 두 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되는 데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이고요. 다만 병원 입원 같은 건강 이슈가 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고려하느냐 질문에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아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빨리 할 것 같은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조금 차분하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수사 사항이 한 16개 정도 되고요. 특검보가 5분 정도 되니까 한 2-3사건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명태균 씨 관련 사건 같은 경우 건진법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가 있지만, 뭐 양평고속도라든가, 뭐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또 좀 늦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특검 보마다 수사 시기가 좀씩 달라질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뭐 수사에 적극 임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또 과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일 때는 관련자들이 그냥 수사받으러 가면 다 그냥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나오고 검사도 여기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 목적으로 생성된 어떤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제대로 수사가 될 거여서 제대로 수사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으로 0.7%, 연율로는 30%에 달하는 등 지방과 집값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위험도가 지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선 정책 대출에도 DSR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도권 집값은 9.6%나 뛰었습니다. 서울로 좁혀보면 16% 넘게 치솟았는데 강남 등 일부 지역 주간 상승률은 0.7%, 1년으로 계산하면 상승률이 30%에 달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집값은 오히려 1.7% 하락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값 격차가 이처럼 커지면서 서울 집값을 소득이나 임대료와 비교한 위험지수가 지난 1분기 0.90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금리 인하기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한껏 커졌고 지방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 등 구조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가계부채도 최근에 4월 이후에 다시 늘어난 부분을 고려를 하면 주택시장의 어떤 그 과열 우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은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과 보증, 정책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정책 대출은 315조 원, 공적 보증은 598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 대출 비중은 10년 새 28%로 늘었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서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은은 수도권 주택부터 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택 정책금융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필요한 실수요자 자금들이 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취약계층에는 지금처럼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2배 늘었다면서 새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기준 노동자 월급을 16년 동안 모으면 서울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기준으로는 32년이 걸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가 현재 10배까지 커졌다면서 이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지나면서 CJ 혜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한 심리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채석장이 난데없이 SNS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낙석이나 추락 위험이 크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안전설비를 설치하기가 어려운데요.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이국적인 에메랄드빛 호수가 펼쳐집니다. 깊고 맑은 수면 위에 햇빛이 부서지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쓰다 폐쇄된 산에 물이 차오르며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는 입소문에 SNS를 타고 하루아침에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인스타에서 워낙 핫플이어가지고 소문 듣고 왔거든요. 주소 찍고 왔는데 오니까 물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거의 해외여행 온 것 같이 오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방문객이 몰리고 있지만 정식 관광지가 아닌 탓에 기반 시설은 물론 안전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길은 정비되지 않아 돌부리가 가득하고 녹이 쓴 채석 공장 설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낭떠러지고
아래에는 수심 30m에 가까운 호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임시로 설치해둔 철조망 외에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엔 호수로 들어가 수영하던 남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유지여서 한계가 큽니다. 달성군은 우선 땅을 소유한 레미콘 업체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장소로 각광받는 만큼 저희가 소유자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로키섬의 레이크 루이스 같은 그런 어떤 시민분들의 사랑받는 그런 힐링의 장소로 만들 수 있도록. 업체 측도 협의에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두고는 지자체와 의견이 엇갈리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식 개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무분별한 출입과 안전사고를 방지할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과 K-팝 문화를 현실적으로 고증한 데다 완성도 높은 액션과 사운드 트랙까지 더해지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팬들의 혼을 훔쳐가고 있어. 역겨운 악기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아주 보내버리자. K-팝 아이돌이 악령을 내쫓는다는 줄거리의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K-팝 팬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작품 속 탄탄한 현실 고증이 화제입니다. 주인공인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은 공연 전에 김밥과 라면으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악령을 쫓기 위해 사용한 무기는 실제 조선시대에 쓰였던 사인검과 월도를 구현했습니다. 완성도 높은 사운드 트랙도 인기 비결입니다. K-팝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가 음악 작업에 참여했고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타이틀곡 테이크다운을 직접 불렀습니다. 실제 한류 스타들의 개성을 담은 등장인물도 매력적입니다. 헌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작품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리더의 목소리는 배우 안효섭이, 악당 귀마의 목소리는 한류 스타 이병헌이 연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소 유치할 수 있는 맥락에서도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세계관을 가졌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영화평론 웹사이트에서는 신선도 96%, 관객평점 90%를 받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를 연출한 매기강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5살 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 일로 토론토로 가게 됐어요. 우리 문화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되게 보면은 너무 멋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강한 여성상을 녹이고자 했다며 어릴 적 꿈을 실현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여전히 중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 비도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는 새벽까지, 강원과 충북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내일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고 영서 지방에만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8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곳곳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 중북부 지방은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틀째에도 여야 공방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엄호 기류 속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는 해석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세비와 지출 사이 6억 원을 소명하라고 거듭 캐묻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정치검사의 조작질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검찰 내 하나회, 우검회가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 같다고 받아쳤습니다.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김 후보자는 수년간 경조사비와 출판 기념회 수익, 처가가 준 생활비까지 털어 빚과 추징금을 투명하게 갚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자료도 낼 수 있지만 정치 신인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며 여의도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첫날보다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건데 대통령실이 의혹이 해소됐다며 인준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거대 여당이 어무 속에 총리직을 예약한 김 후보자는 다양한 국정 철학도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잘못 따로 생긴 부동산 긴장을 유념하고 있다고 했고 주 4.5일 근무제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확답은 피했습니다. 정책이 정말 생선 굽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장관 재청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내각 인사의 첫 단추인 만큼 국회의 인준 동의와 대통령실의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낼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일하게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 논란 속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면서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반대에 최전선에 섰던 송미령 장관은 유임 발표가 나고 사흘째 웃음기 없는 얼굴로 국회를 찾았습니다. 양곡법을 농망법으로 부른 건 절실함에서 나온 거친 표현이었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과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신반의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출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공을 송 장관에게 넘겼습니다. 주요 입법과제, 정책과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이 좀 저는 적극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전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이겨내고 돌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 국민의힘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건 전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설득도 못하고 소신도 버리면서까지 소신을 다시 버리지 법 않습니다. 개정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사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농망장관 사퇴 팻말까지 꺼내면서 매섭게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남태령을 넘으니 송미령 장관이 나오더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실망, 송미령 장관 유임에는 절망, 농업 폭망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습니다. 희망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의원님. 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권 교체에도 파격 유임된 송미령 장관이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지만 여당의 의심과 야당의 반발 속에 협력 관계를 쌓는 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기로에 놓인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체포영장은 당시 법원이 30시간 넘게 고심한 끝에 발부했는데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체포 기로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30시간 넘는 고심 끝에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고 체포는 공수처와 경찰 등이 함께한 공조수사본부가 맡았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와 군은 3중 저지선을 짜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체포는 한 차례 실패한 뒤 2차 시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동원된 공수처와 경찰 인력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체포 뒤 첫 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엔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소됐고 지난 3월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09일 만에 다시 체포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특검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통상 체포영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지는 만큼 추후 특검이 바로 구속을 시도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소환 요청에 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이의 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오늘 김 전 장관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과 관련해 최상병 특검에 항소를 취하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오늘 특검에 낸 의견서를 통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항소를 취하할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이 인천 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출범 2주 만인데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피의자와 가족의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합동수사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을 중심으로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함께 꾸려진 수사팀은 그제 인천 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10일 20여 명 규모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지 불과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천 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밀수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그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작년 1월쯤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밀수 범죄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백 전 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서장이 맡고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남부지검에서 여러 차례 반려해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조병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기도 한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합동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인천에서는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쳤고 대전에서는 빗길에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경찰 버스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소방대원들이 연기 속에서 진화에 나섭니다. 오전 7시 50분쯤 경기 하남시 신장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75명이 대피했고 엘리베이터에 고립된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에서 큰 불길을 잡은 뒤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소화수조를 이용한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이 깨져 있고 현장 주변엔 통제선이 내걸렸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인천 문학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대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었고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주민 한 명도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폭발 현장에는 LPG 가스통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 반쯤에는 대전 동구 대성동에서 25톤 화물차와 경찰 기동대 버스 등 4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경찰관 5명과 60대 화물차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 버스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밀려나며 앞서 있던 승용차 등을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협력해서 국내 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은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부된 은색 수배서에는 83명에게 14억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말 해외로 도주한 투자 사기 조직 총책에 대한 것으로 경찰청 국제공조 담당관실은 범죄 수익 환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첫 은색 수배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은색 수배서는 범죄자 체포가 목적인 적색 수배서와 달리 범죄 수익과 자산의 추적, 동결, 환수를 위한 신종 수배서입니다. 국내 1호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 개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일 214회 본회의를 열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해체 승인이 난다면 고리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영구 정지된 이후 8년 만에 국내 최초로 원전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모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게릴라성 기습폭우로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붕괴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장대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시간당 120mm가 쏟아진 가고시마 현에서는 도로 붕괴와 건물 침수가 잇따랐습니다. 外に出てみようと思って、そこに足をやったんだ。だからチャポンって言って、もう水がそこまで溢れてた。 불어난 하천에 고립된 시민이 거센 물살 속에 아슬아슬하게 구조됩니다. 기존 장마 전선과 열대 저기압으로 일본 북부에서 남부까지 광범위하게 기습호우가 이어졌습니다. 하루 400mm가 쏟아져 6월 관측 사상 최대를 기록한 기후현은 주민 3천여 명에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지난주부터 곳곳이 35도를 넘나들며 열사병으로 지금까지 4명이 숨졌습니다. 6월 중순에 150곳이 넘는 지역에서 35도가 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年ぐらい前とかだったらそれこそ今ぐらいだったらやっぱり梅雨なのでかなり雨降ってたんですけれど今もね全然梅雨明けたのかなぐらいの暑さですね. 일본 기상청은 주말 이후 장마 전선 영향을 벗어나면서 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LG전자가 만든 스타일러와 삼성전자의 에어드레서 등 우리나라 기업이 발명한 상품이 국제 상품 명칭으로 새롭게 채택돼 세계 지식재산기구 누리집에 실렸습니다. 특허청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 5월에 열린 니스 전문가 회의 결과 스타일러와 에어드레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으로서 의류 세탁과 탈취용 스팀 캐비닛이라는 국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드럼통으로 세탁과 건조를 하는 건조 겸용 세탁기와 치과용 치아 미백기, 로봇 창문 청소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신상품들도 국제 상품 명칭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음악적 자부심으로서 2008년 평양 공연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기도 한 뉴욕 필하모닉이 11년 만에 내한했습니다.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과 함께 30여 년 만에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소식은 이광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오케스트라 뉴욕 필하모닉이 한국 청중들을 만납니다. 핀란드 출신의 거장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봉을 잡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back here. This is such a musical country. The audiences are great. The venues, the halls are wonderful. Every time I've been here, I've had a very good time. I feel like a family trip. 1842년 창단해 미국 음악사에 큰 획을 그은 뉴욕필은 음악 외교로 세계적 관심을 모은 2008년 평양 공연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I was here in 2008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when we traveled to Pyongyang, North Korea, and helped put that visit together. Indeed, the invitation fax 11년 만에 내한도 의미가 크지만 이번 무대에 대한 클래식 팬들의 관심은 남다릅니다. 폴란드에 대한 군사 정책을 이유로 미국을 꺼렸던 피아니스트 짐머만이 뉴욕필과 30여 년 만에 호흡을 맞추는 무대이자 22년 만에 예술의 전당에 서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짐머만이 미국에 한 번도 2009년 이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오케스트라하고도 그 이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훌륭한 좋은 리유니언 같은. You just hear the music served pure as water and fresh. 베토벤 교향곡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공연은 뉴욕필의 중견 단원으로 자리 잡은 플로티스트 손유빈도 함께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전북 남원의 춘향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춘향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경식 남원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남원시장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유명한 춘향제가 지난달에 95회를 맞았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라서 맞습니다. 남원 시민분들도 아마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춘향제는 1931년도에 그 최봉선님이라는 권본께서 이제 춘향 제항을 시작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 때나 6.25 사변 그리고 이제 4.19 때도 한 번도 거리지 않은 우리 민족의 격변기 때도 한 번도 거리지 않은 춘향제를 지속해 왔고 춘향의 가치 그리고 이제 남원 시민의 정체성과 그 집단 지성의 어떤 그 협동심을 보고 이 축제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축제에는 145만 명이라는 정말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년 춘향제를 찾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 춘향제는 춘향가에서 이제 시작 그 바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첫 번째로는 매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가 주제를 달리합니다. 지난해 이제 94회 때는 그 춘향과 색깔 그리고 이제 이번 95회 때는 춘향과 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53개의 전통 문화예술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 공연을 해왔고 아울러서 이제 시민 참여가 5,000여 명이 함께 하시면서 지역에 이제 대동 길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했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춘향 선발을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했고 진선 및 정숙현의 이제 6분을 춘향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행스럽게 이제 한 분이 또 그 에스토니아 출신의 그 춘향이가 선발됨으로 인해서 또 좀 더 볼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먹을거리도 중요한데 지역 특산품, 농산품 등을 활용해가지고 싼 가격에 맛있는 음식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마 네. 축제가 그 성공한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춘향제 홍보를 위해서 직접 서울까지 오셔서 회견도 하시고 프레스데이를 했죠. 여셨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좀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실 이제 저희 그 춘향이 이제 매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을 사실 이제 춘향 선발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저희 남원시의 홍보대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엠버서더 분들이 함께 이제 그 인플루언서를 초대하고 내외신 기자를 초대를 해서 춘향제에 대한 이제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3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남원시를 좀 더 홍보하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역할을 맡으니까 네. 뭐 각자 그 춘향이들의 책임감도 좀 막중하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사실은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 또한 춘향이로서의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오래된 축제 춘향제 내년은 뭐 96회고 네. 조금 있으면은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앞으로 춘향제는 어떻게 더 발전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춘향제의 매해 이제 그 주제를 바꿔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 춘향제의 주제는 춘향 멋을 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100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춘향제가 유무형적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세계 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이 춘향제를 통해서 글로벌한 케일 컬처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춘향제의 또 다른 도약도 기대해 보고요. 네. 이제 지역 현안도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네. 남원시의 이제 큰 염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2경찰중앙학교 유치라고 들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떤 유치 전략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그 1차 이제 그 지역 공모를 경찰청에서 진행을 해왔고 저희가 이제 최종 후보지로 저희 남원시하고 아산시하고 예산시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그 오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셔서 수도권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집중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주창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영호남의 지금 현재 그 차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 경찰학교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영호남에 있는 광역 시도지사님을 비롯한 영호남 도민들도 함께 또 이 우리 남원에 유치할 수 있는 염원을 담아서 함께 행사도 했던 적이 있었고 사실 이제 저 화면은 이제 지난주에 지금 현재 현직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호남 직장협의회, 제주 직장협의회, 강원 충북까지 아우르는 그 전체 이 직장협의회에 있는 경찰관들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의 최적지다라고 지금 현재 하치하는 그 퍼포먼스 결의대회를 같이 했던 그 행사 사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영호남이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지역 소멸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는 것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되는 건데 새로 섬기는 이 제2중앙경찰학교까지 수도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경찰청에서 BC 분석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분석 결과에 따라서 남원에서 선택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남원에 반드시 유치돼야 될 것 같고 실제 저는 이제 그 1000여 명의 이제 우리 영호남 도민들이 함께했던 화면입니다. 그런데 간절합니다. 지금 현재의 시대는 영호남의 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지금 영호남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또 하나의 수건 사업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지역의 초고령화는 심각하죠.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료 혜택을 봐야 될 그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역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 몇 억을 주고서라도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약을 하셨던 것처럼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고 그 의료진들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바로 공공의대법 법률안 통과를 통해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인데 우리 남원의 경우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요청이 아니고 지금 폐교된 서남대학교에 의대 정원이 49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공공의료진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그동안에 이제 남원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그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지역에 부족한 의료진들을 확보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대법이 설령 통과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은 통과가 돼야 되겠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타 지역에서도 이 공공의료진들을 반드시 활용할 가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공의대도 숙제지만 또 사실 지역 인구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의료시설 문제도 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밤에도 진료가 가능한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의료 인프라 확충에 좀 진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리산권 중심의 이제 소도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소아병원이 있지만 정작 아이들이 저녁에 예약하고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특히 이제 이 지역 내에 의료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야간 진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협조 요청을 드려서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 지역 내에 공공사로 조리원을 개원을 하게 되는데 올 10월 달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같이 연계를 해서 출생부터 그 아이들 보육, 영아 보육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 지역 남원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뭐 함양, 산청, 구례, 곡성, 장수, 순창까지도 이 어린 영유아들을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달빛 어린이병원의 좋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저희가 그동안에 한 20일 동안 지금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저희 남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장수, 구례, 곡성에 있는 우리 그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는 그 우리 그 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이용을 하셨다는 거는 그야말로 획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남원시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은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6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강릉이 28도, 광주와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잔뜩 끼겠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비도 오늘 밤에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다만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 곳곳에는 새벽까지, 강원도와 충북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서 지방에는 늦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해안가에서는 만조 때 저지대 침수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운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온열 질환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카페인과 술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사광선과 뜨거운 곳을 피하고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밝은 색의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고 야외 작업 시에는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 꼭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